안녕하세요. 저희 신랑은 흔히들 말하는 엄친아 같은 사람이에요. 좋은 대학교를 나와서 대기업 연구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시댁 식구들과도 사이가 다 원만하고요. 저희 시댁은 조금 오픈마인드라 그런지 시집살이 같은 것도 없고 처음 제가 인사를 드리러 간 그날부터 집안일 같은 건 너희 집에서 하는 거지 우리 집에서 할 생각도 하지 말라고 딱 못 박아서 말해주시니 편했고 제사나 명절에 음식 준비를 할 때도 대부분 사서 제사를 지내고 대신 과일은 제철 좋은 과일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시아버님께서는 일하는 우리가 만든 것보다 전문가들이 만든 음식을 조상님들이 훨씬 더 좋아한다는 말씀도 하셨고요. 저는 그런 신랑과 결혼을 한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어요. 아무래도 결혼하고 1년 정도 지나니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아이는 언제 갖냐는 질문인데 저희 부부가 30대 초반으로 그리 나이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웃으며 아직은 신혼을 즐기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여자가 30이 넘으면 이미 노산이라고 겁을 주는 바람에 신랑과 이세를 계획하게 되었어요. 저희는 임신 전부터 서로 엽산을 챙겨 먹으며 몸 관리를 했고 신랑과 날짜를 맞춰서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막상 임신을 하려고 하면 아기가 안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했는데 정말 다행히도 바로 임신이 되었습니다. 신랑은 일이 조금 바쁜 편이라 야근도 있고 간혹 당직도 서는 날이 있었지만 일이 없을 때는 제 곁에서 늘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임신을 하게 되고 나서 저는 입덧도 심하고 버스를 탈 수도 없을 정도라서 결국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집에만 있으니 심심하기도 해서 동네를 자주 산책을 나갔는데 저희 아파트 주민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저희 아파트 단지 내에 유치원을 기준으로 임산부나 갓난쟁이 아기를 데리고 낮에 산책을 나오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개월수가 저랑 비슷한 임산부도 몇 명 있어서 자주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따로 카톡방까지 만들어서 출산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그러다 출산을 하게 되었고 정신없는 육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댁에서도 제가 출산을 하게 되고 나서 직접 몸조리를 도와주고 싶지만 부담스러워할 것을 생각해서 2달 동안 육아 도우미도 불러주셨어요. 덕분에 저는 몸조리에 신경 쓰게 되었고 도우미 이모님이 해주시는 밥을 먹고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알게 된 사실인 늘 신랑이 새벽마다 외출을 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 밤에 어디가? 새벽 조깅 잠시 하고 올게. 잠이 안 와서. 이 새벽에 무슨 운동을 한다는 거야? 조금 더 자고 있어. 금방 다녀올게. 위에서 내려다보니 신랑은 정말 차도 안 갔고 뛰어서 아파트 단지 밖으로 나가버렸고 저는 그런 신랑을 보며 손을 흔들어 줬습니다. 신랑의 새벽 조깅은 매일같이 반복되었어요. 시간은 2시간 정도씩 체력도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저희는 아기의 돌잔치를 하게 되었어요. 돌잔치할 곳을 대관하고 지인들을 초대하고 정말 결혼식을 하는 것만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부터 신랑이 설사병에 도져서 하는 내내 더욱 정신이 없었어요. 사실 돌잔치 행사가 그리 길지는 않지만 중간중간 인사도 해야 하고 함께 이벤트도 진행을 해야 하는데 신랑이 자꾸만 자리를 비우는 바람에 사회자도 신랑이 긴장을 했다느니 부끄러움이 많다느니 분위기를 띄운다고 엄청 고생했어요. 그렇게 신랑과 돌잔치를 하고 뒷정리까지 마치고 차가 있는 곳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신랑과 똑같은 이름의 사람도 돌잔치를 하더라고요. 여보, 2집 살림 하나 봐? 오늘 화장실이 아니라 저기 갔다 온 거 아니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도 화장실 가고 싶은 거 참고 있는데. 장난이야. 그보다 지사제가 잘 안 뜨나 보네. 오늘 진짜 과민성 대장 증후군 때문에
고생한 거 에피소드 하나 더 추가됐다. 그래, 고생했어. 얼른 집에 가자. 신랑은 그날 집에 가서도 화장실을 계속 들락날락거렸고 신경이 쓰인 다음에 결국 아파트 관리실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나가버렸어요. 저는 그런 신랑이 걱정이 되기도 하고 아기랑 산책을 할 겸 유모차를 끌고 아파트 단지를 돌고 있었는데 저와 비슷하게 출산을 한 아파트 이웃 주민과 신랑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민지 어머니 안녕하세요. 지빈이 어머니 산책 나오셨나 봐요. 네, 오늘 돌잔치하고 날씨가 좋아서 산책 중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좋은 날 잘 하셨네요. 그러고 보니 민지는 언제 돌잔치 하세요? 시간 되면 가고 싶은데. 아, 저도 오늘 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는 길이에요. 저희 정말 인연인가 봐요. 같은 날 출산하고 같은 날 돌잔치 했네요. 이러다 두 아이 결혼까지 시키는 거 아닌지 몰라요? 지빈이 같은 사이면 대환영이죠. 언제 시간 되시면 신랑분이랑 같이 차 한잔해요. 간단한 인사를 마치고 신랑과 집으로 돌아갔는데 신랑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저희 아들이랑 같은 또래라서 절로 말을 하게 되었다고 하면서요. 신랑이 보기에도 그 집 딸아이가 너무 귀엽게 생겼다고 칭찬을 어찌나 하던지. 그러다 며칠 뒤 신랑의 차가 들어오는 걸 보고 문 앞에 나가서 신랑을 기다리는데 올라오지를 않아서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왜 안 와? 여보, 나 봤어? 차 들어오는 거 봤는데 안 올라오길래. 안 그래도 전화하려고 했는데 시제품 나올 거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비상이야. 다시 나가는 길이야. 오늘도 고생이 많네. 사실 그날이 결혼 기념일이었거든요. 그래서 혼자 신랑을 기다리면서 저희가 예식했던 결혼식장 SNS를 찾아봤습니다. 그 결혼식장은 결혼한 부부의 사진을 다 올려두거든요. 얼굴이 아니라면 뒷모습이나 결혼식 풍경 같은 거요. 그러다 이상한 걸 발견했는데 신랑과 같은 이름의 다른 여자 이름. 그냥 넘길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냥 넘길 수 없었던 이유가 얼마 전 돌잔치에서 본 부부의 이름과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 여자의 인스타그램을 어렵게 찾아서 들어갔더니 너무 낯익은 얼굴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전 저와 웃으며 인사를 했던 민지 어머님이었거든요. 늘 누구 엄마라고 불러서 이름을 몰랐는데 그날 알게 되었어요. 특히 사진은 아기랑 집 사진만 있었는데 뜨문뜨문 신랑으로 보이는 사람의 신체 부위가 나온 사진이 많았는데 거기서 제 신랑의 결혼 반지가 찍혀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저런 증거들이 보이기 시작하자 의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어요. 그리고 실례인 건 알지만 그 집에 바로 찾아 들어갔습니다. 벨이 울리고 민지 엄마, 그러니까 그 여자가 나왔고 뒤에서 아기를 안고 있는 신랑이 보였습니다. 여긴 어떻게? 저는 그 여자를 밀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저기 둘러보니 떡하니 결혼사진까지 걸려 있었어요. 이제 막 밥을 먹은 건지 식기는 아직도 식탁 위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신랑은 허둥지둥하면서 우연히 들어온 거라고 하는데 저는 이미 인터넷에 있는 사진들을 캡처해둔 뒤였어요. 그 여자는 아무 말 없이 아기를 안고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그 자리에서 힘껏 그 새끼의 정강이를 차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능력 있는 신랑의 자유로운 시댁 식구들. 저는 제가 참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신랑은 잠시 멍하니 있더니 이내 저를 따라 집으로 들어왔고 저에게 미안하다며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결혼사진 분명 저보다 먼저였습니다. 혼인신고에 어찌되었든 저보다 먼저 결혼 생활을 한 건 그 여자가 맞아요. 무릎을 꿇고 신랑이 하는 말은 정말 기도 안 차더군요. 결혼을 하려 했는데 그 여자가 재산도 없고 아픈 엄마가 있어서 시댁에서 반대를 했대요. 그래서 우선 살림을 차렸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자꾸 결혼을 하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마침 결혼 생각이 있던 저에게 접근을 한 거였고, 그때부터 그 사람은 저를 갖고 게임을 하듯이 같은 날 아이를 만들고 돌잔치를 하고 같은 아파트에 이사까지. 정말 미친놈이에요. 예전에 신랑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멍청한 놈들이나 바람 같은 거 걸리는 거라고. 걸릴 거면 피우면 안 되고 바람을 필 거라면 걸리지 말아야 한다고요? 아마 본인은 안 걸릴 줄 알았겠죠. 돌잔치도 저랑 30분 차이 나게 다른 층으로 잡아서 그년 돌잔치를 먼저 하고 거의 끝날 무렵 저희의 돌잔치를 왔다 갔다 했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 여자의 존재는 아무도 모른대요. 아마 시부모님은 얼굴을 보면 기억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인들조차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 너무 소름이 끼치고 기분이 더러워서 한시도 같이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칼을 꺼내 들고 나와서 신랑을 쫓아내고 내 눈앞에서 꺼지라고 소리를 쳤어요. 다음날 시부모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너무 미안하다고 하면서 자식 새끼 잘못 키웠다고요. 저보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게 기다리겠다고 했고, 저는 오래 생각했지만 저를 기만한 사람과 함께 사는 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혼을 하겠다 말씀드렸어요. 시부모님이 어떻게 중재를 해주셨는지 집과 함께 위자료라는 이름으로 많은 돈을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이혼을 하고 이 동네를 떠나려고 했는데 뻔뻔히 살고 있는 두 년놈을 보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고, 저는 매일같이 그 모임을 하는 엄마들 모임에 나갔습니다. 한동안 제가 안 나왔더니 왜 안 나왔냐며 근황을 물었고, 갑자기 눈물이 터져버린 저는 울면서 그간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당연히 그 여자는 매장이 되었고 지역 맘카페까지 그 글이 올라갔더라고요. 사람들은 저를 동정했고 그 여자를 경멸했습니다. 신랑은 웃기게도 그 이후 그 여자에게 잘 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본인이 생각하기에 그 여자가 좋기는 하지만 결혼을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이라서 그랬겠죠. 저는 이혼을 했지만 그 여자를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찾아보니 그 집도 신랑병이던데 그 여자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버릴 거예요. 진짜 이런 먹 같은 경우를 보고 있으니 똑똑한 놈이든 멍청한 놈이든 틈만 나면 헛짓을 하고 돌아다니니 역시 혼자 사는 게 답인가 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3남매의 맞이로 태어나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습니다. 첫정이 무섭다고 하는 말이 그런 것 같아요. 늘 예쁜 옷에 고급 음식을 먹고 자랐습니다. 집도 흔치 않은 100평 정원의 2층 양옥집 주택에 살았고요. 정원에는 연못도 있었고 집안일을 도와주는 이모가 있었습니다. 사업을 크게 하시던 아버지와 어머니는 서로를 아껴주고 늘 행복해 보였습니다. 작은 집도 가까이 살았고 친할머니와 할아버지도 근처에 사셔서 저희는 늘 자주 모여서 식사를 하거나 여행을 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다 같이 캠핑을 가자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다 같이 동의를 해서 서울 근교의 사설 캠핑장에 모여 1박 2일의 여정을 함께하기로 했죠. 한날 한시에 모여서 저희들은 맛있는 바베큐를 해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았습니다. 제 나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일이었습니다. 어른들은 늘 그렇듯이 술잔을 기울이며 얼큰하게 취하실 때까지 마시며 밤을 보내셨습니다. 저하고 동생들은 신나게 놀다 보니 피곤해서 10시도 안 되어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언성이 높아지는 듯 했고 나가볼까도 생각했지만 그러다가 소리가 잦아들어 안심을 하고 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통곡 소리가 들리고 어른들이 모여 웅성대는 바람에 저의 삼남매는 텐트 밖으로 나가보니 아버지가 실종되셨다는 겁니다. 저희는 처음 겪는 일이고 너무 놀라서 엄마 옆에 갔더니 하염없이 울고만 계셨습니다.
나중에 한 일이지만 아버지가 실종되셔서 그날 여행은 울음바다가 되었고 경찰과 119 구급대가 왔지만 별다른 증거는 나오지 않았고 시신도 찾지 못했습니다. 저는 작은 아버지의 차를 타고 집에 왔고 엄마와 동생들은 슬픔에 잠겨서 한동안 말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캠핑장 근처의 호수에는 낚시터도 있었고 수상 놀이기구도 있었지만 그날은 유독 추워서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목격자도 당연히 없었고요. 수사는 더디게 진행되었고 저희는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를 매일같이 기다렸습니다. 보름이 지나고 한 달이 돼도 아무 연락도 없는 아버지를 기다렸던 저희 식구들은 회사를 대신 경영해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일단은 상무님이 대신하고 있었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대신할 순 없었죠. 엄마는 사회생활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라 어차피 거론되지도 않았고 주주총회를 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버지의 시신이 호수에서 발견되었고 오래되어 부패한 상태였지만 억울함을 호소하는 듯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엄숙한 분위기에서 아버지의 장례식이 치러졌고 경찰의 수사는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엄마는 몇 번이고 혼절하면서 그 과정을 견뎌냈습니다. 당시엔 지금처럼 CCTV가 흔한 것도 아니었고 핸드폰도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쓰시는 관용차에 카폰이 있었을 뿐 목격자들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죠. 부검을 하기엔 너무나 시일이 오래되어 타살한 적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는 아버지가 유독 아끼는 집과 회사를 매각하고 그 돈으로 평수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나왔습니다. 눈물이 쏟아지고 괴로운 마음이 깊어서 엄마는 심장질환이 생겨 치료를 받으러 다니셨고 저와 동생들은 소아 우울증이라는 병을 얻었습니다. 여전히 경찰이 수사는 진전이 없었고 결국 실족사로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저희는 사비로 목격자를 찾는다는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1년이 다 되어간 시점이라 사실 그 누군가 제보를 하기엔 꽤나 오래된 시간이었죠. 제가 중학생이 되어 교복 차림으로 교문을 나오는데 누군가 절 유독 쳐다보는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전 그분이 누군지 알 수 없었고 그렇다고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며칠 후 그분은 보이지 않았고 대신 집에 편지가 담긴 택배가 왔습니다. 엄마는 충격받으실까봐 제가 방에 가져와서 몰래 열어봤습니다. 편지에는 네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알고 있다면서 비닐 안에는 늘 아버지가 차고 계시던 시계가 그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경찰에게 알리고 싶었지만 혹시나 흐지부지 넘어갈까봐 염려스러웠습니다. 엄마는 신부장증에 시달리고 있었고 늘 약을 한 주먹씩 드셔야만 했죠. 저는 어린 나이였지만 가세도 기울고 모든 식구들이 괴로워하는 것보다는 용기를 내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담당 형사를 찾아갔습니다. 실족사로 처리되어 이제는 종결된 사건이었지만 그분은 또렷하게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 가슴이 두근거리고 공포스러웠지만 그래도 뭔가 미궁에 빠진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한가닥 희망을 버릴 순 없었습니다. 형사부는 시계를 국과수로 보냈고 편지에 대해서는 필적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엄마도 모르고 가족 몰래 그렇게 증거품을 보낸 저는 시험 기간에도 공부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일주일이 지난 후 학교 앞에 형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잠깐 경찰서로 같이 가자고 하시면서요. 시계에 혈흔이 하나 나왔는데 아버지의 것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주변 인물 중에 하나일 거라고 하시면서 그날 캠핑에 참석했던 가족들을 일일이 물어보셨어요. 저는 떨리는 손길로 적어드렸죠. 그러자 뭔가를 알겠다는 듯 제게는 집에 가 있으라고 하셨죠. 엄마는 헬쓱한 얼굴로 요즘 무슨 일이 있냐고 절 추궁하셨지만 아무것도 아니라고 둘러대고 방해가 있었어요. 저녁에는 동생들 공부도 봐줘야 해서 한가할 수 없었는데도 저는 가슴이 막 뛰어서 식은땀까지 흘렸죠. 그래도 차분하게 티나지 않게 할 일도 마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날은 유독 캠핑장에 갔던 날에 대한 꿈을 꾸었고 누군가 아버지를 밀어넣는 순간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정말 실제보다 더 무서웠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는 일하는 이모님이 안 계시니 엄마 대신 아침을 차려야 해서 정신을 가다듬고 주방에 갔어요. 밥을 하고 있는데 어디서 비명소리가 나는 거예요. 침실로 달려가 보니 엄마가 가슴을 틀어쥐고 괴로워하고 계셨어요. 저는 급하게 119를 부르고 엄마를 응급실에 모시고 갔습니다. 의사쌤이 조금만 늦었으면 돌아가셨을 뻔했다면서 잘 왔다고 해주었어요. 엄마가 입원한 중에 작은 집에 전화를 해야 하나, 할머니 댁에 연락을 해야 하나 고민스러웠는데 외할머니가 올라오신다고 해서 터미널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늦은 시간이었지만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엄마와 할머니는 그렇게 병실에서 주무시게 되었고 전 집으로 가던 중에 형사님의 연락을 받았어요. 내일 일찍 경찰서로 오라는 거였죠. 전 뜬눈으로 밤을 새고 아침 일찍 일어나 형사님을 만나서 갔더니 혈흔은 작은 아버지의 것이었다는 겁니다. 정황상 두 사람 사이에 말다툼이 있었을 것이고 서로 힘겨루기를 하다가 아버지가 호수에 빠진 거라고. 제보자는 낚시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찌가 움직여서 낚싯대를 들었더니 시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상은 더 알아낼 수 없었는데 살인 동기에 대해서는 형사님이 더 알아보겠다고 했어요. 병원에 엄마를 보러 갔는데 작은 집에서 오셔서 계시더라고요. 태어난 작은 아버지와 숙모를 보면서 저는 분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봉투를 내밀더니 병원비에 보태 쓰라고 하면서 사라지셨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로는 아버지에게 선산을 물려주고 건물 한 채를 상속하기로 한 유언장을 작은 아버지가 미리 알게 되어 조작을 했고 그의 회사를 산산조각으로 만들고 저희 가족을 사지로 내몰았던 것입니다. 모든 증거가 나와서 작은 아버지는 구치소에 수감되었고 오랜 형사재판 후에 징역 10년을 받고 복역 중입니다. 저희는 유산을 되찾았고 팔았던 2층 집에 다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작은 집은 저희가 겪었던 대로 경제적으로 몰락했고 사촌들은 각기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엄마는 이혼 후 재혼을 했고요. 가정 파탄이 일어나 끔찍한 상황을 맞게 되었죠. 저희는 엄마가 편찮으시긴 하지만 동생들도 밝아졌고 점점 좋아질 것으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의 한을 풀어드려 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중도에 포기했더라면 정말 이런 날은 오지 않았을 겁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